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종목을 한번 터치해 볼까 합니다. 똑같은 주택이지만은 다가구 주택은 상당히 법리가 다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초고수들이 아니면은 하기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배당표 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표 작성 때문에 그런데 이 배당표 작성 부분이 우리 그 부동산 업계 한간에서 부동산 업계 학원을 포함해서 상당히 와전되어 있는, 아예 배당표 작성에 대해서는 다가구 주택이나 통상가에 대한 배당표 작성 부분은 전국의 어느 학원도 하는 학원이 없습니다. 저희 학원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가 심화반에서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뭐 특수 물건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사실 다른 어떤 권리 분석보다는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데, 유치권은 민법에 나오는 권리일 뿐이에요.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지상권은 성문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 법의 개입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냥 지상권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법원 판례가 그렇게 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그게 민법에서는 그래도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조금 그 성립 요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특수물건이라 그러는데, 특수물건 아니에요. 그거. 특수물건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특수물건이라는 용어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구 통상가는 유치권 법정지상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지금 임차인이, 자, 이 지금 수원 18개의 금년도 사건이에요. 다가구 주택.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자, 보십시오. 임차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의 임차인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2명의 임차인 중에 최우선 변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최우선 변제를 먼저 하고 나서 다시 우선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를 하다가 또 최우선 권리자가 또 있다면은 그 최우선 변제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우선 변제로 오는 이러한 절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취합한 게 바로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그렇게 해서 취합하는 것이 바로 배당표인데요. 이 다가구 주택은, 통상가와 다가구 주택은 절대로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배당표를 작성해 보지 않고 낙찰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배당표 작성이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매 그 절차 중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가장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권리 분석의 연속인데, 이것은 권리 분석이면서 동시에 수익 분석입니다. 동시에 수익 분석인데, 여기도 자, 이 건을 돌아서 한번 보십시다. 이 건에 보면은 음, 다가구가 이게 4층 주택이네요. 4층 총 4층이고, 단독 물건으로 이게 단독 물건으로 지금 단독 물건으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11억 7,700만 원이에요. 11억 7천. 자, 가구 수가 보십시다. 가구 수가 음, 대장상 사 4가구, 3층 4가구, 4층 1가구, 네, 2가구, 2가구, 3층 2가구, 2층 2가구, 1층은 식당이네요. 1층은 이게 근린 시설 같아요. 그다음에 2층은 주택이
하나인가 봐요. 한 가구. 2층 한 가구. 2층이 두 가구군요. 두 가구. 3층이 두 가구. 그다음에 3층이 두 가구.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함을 보이지 않아요? 자, 보십시다. 3층에 여기 보면은 2층도 마찬가지네. 야, 이 불법 건축물이로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네 가구로 돼 있는데 대장상은 두 가구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3층,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현실은 네 가구, 대장상 두 가구인데 실제는 네 가구네요. 자, 그다음에 4층도 두 가구로 되어 있네요. 대장상은 한 가구인데 현실은 두 가구예요. 자, 대장상은 2층 하나, 둘, 셋, 네 가구, 2층 두 가구, 1층, 2층 한 가구, 2층 두 가구, 3층 두 가구, 4층 한 가구. 대장상은 여섯 가구인데 실제는 보세요. 실제는 하나, 둘, 2층이 네가구 3층이 네가구 8가구에 4층이 두가구 10가구 11가구네. 2층이 한 가구. 실 대장상은 6가구인데 실제는 11가구로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원룸을 소위 원룸형 주택을 지으면서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서 이렇게 조금 크게 약간 좀 크게 지어가지고 문을 양쪽에 낸 다음에 문을 사전 승인, 사용 승인 받기 전에는 한쪽 문을 개방하고 한쪽 문은 벽 속에 숨겨뒀다가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대수선을 거쳐서 중간에 칸막이를 해버리고 어, 한 칸이 두 칸으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주택도 그렇습니다. 이 주택도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이 물건을 즉시 발견하고 바로 지금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십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역시 위반 건축물 붙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거 불법 대수선이거든요. 건축법 위반, 불법 대수선, 형사처벌 대상이고 행정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그 철거 대상이에요. 철거를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요즘은 행정대집행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라고 고지를 한 다음에 그게 일종의 계고예요. 계고. 일종의 행정대집행을 하려면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때까지 철거를 스스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그 시세의 약 10% 정도 이상을 10%까지 부과할 수가 있어요. 10%.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 이 건물이 자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11억이잖아. 11억 적어도 1억 1천만 원 이상, 1억 한 2천 가까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강제금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하고 2년에 한 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1억 1천만 원 정도씩 부과를 하면은 아찔하죠, 그죠? 두 번만 부과되면은 이 건물 팔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최고 한도가 그런데 뭐 1억을 부과했는지 8천만 원 부과했는지 얼마를 부과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화성시청에서 아마도 어, 이행강제금을 지금쯤 부과하고 있지 않을까. 이 건을 낙찰받고 싶은 분은 화성시청에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확인을 안 해주면은 가서 직접 출석을 해서 시청에 가서 정보 공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부과되었는지를 알고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감안하고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렇지만은 이 건은 굉장히 초고수들이 선호하는, 한마디로 서울 같으면 한 방에 10억 이상 남기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 종목입니다. 초보자는 절대로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은 아까 보셨듯이 임차인이, 여기도 화성에도 12명 임차인이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들은 반드시 민사 저 배당표 작성을 철저히 해보고, 배당표 작성을 해야만이, 자, 왜 배당표 작성을 해봐야 되나 하면은, 배당표 작성을 해봐야만이 어느 임차인은 배당금을 다 받고 나가는지, 또 어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지.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 문제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또 우선 변제를 어느 임차인까지 우선 변제를 받고 나가는지, 또 전혀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군지, 전혀 우선 배당은 물론 최우선 변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대항력 행사하면은 결국은 임차인이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내리고, 그리고 나서 배당표 작성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건은 들어가서 유찰 많이 됐다고 어우 저렴하다고 덜렁 낙찰 받으면요, 아주 머리 쉽니다. 지옥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지옥을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게 거의 뭐 이것도 11억대 사건인데, 11억인데 감정가가 아마도 지금 유찰이 2번 유찰이 됐네요. 2번 유찰이 됐는데, 이 2번이 아니라 이거는 유찰이 아마 2024년도 계속 한동안 유찰 계속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유찰이 되고 나서 낙찰을 어떤 시점에서 얼마만큼 낙찰을 받을 것인가가 바로 이 사건의 관건입니다.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옥션에서 예상 배당표를 작성해 뒀는데, 옥션에서 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옥션에서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기준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처럼 그 최우선 변제 부분을 보시다시피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배당표의 절름발이 배당표입니다. 법원 실무를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배당표 9천만 원 속에 이 최우선 변제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옥션에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실무는 법원 사법 제요라든가 민사집행 제요, 법원 실무 제요라든가 그다음에 사법원 논집 이런 데에서는 모두 이런 식으로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라는,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는 강학상의 용어예요. 말소 기준 권리와 마찬가지로 강학상의 용어인데, 한간에는 말소 기준 권리도 그렇고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의 기준이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고, 기준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도 법적 근거가 주임법과 상임법에 있고 부칙에도 나와요.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꽤 유명하신 분들이 경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소 기준 권리는 그거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거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법 조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강학상의 용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법원 실무, 경매 실무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용어나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실무상 반영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경매 부분에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유명한 분인데도 그런 엉뚱소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강학상의 용어와 근거가 있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최우선 변제를 하도록 그렇게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션에서는 최우선 변제 부분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하지 않더라고요. 대단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없는지 예, 여부를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최우선 변제 말소 기준 권리와 같이 최우선 변제를 하려면은 최우선 변제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또 시기에 연도에 따라서 건축법 주임법 상임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적용 기간이 다른 그 시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표를 저도 지금 표를 보고 있는데 이 표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뭐 이렇게 신반월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쭉 전부 말소됩니다. 말소되지 않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존재하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임법 시행령에 어느 시점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서 말로 구두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구두로 유튜브 방송을 들어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하여튼 이 다가구 주택 또는 통상가를 어, 이 배당표 작성을 배워서 이 좀 큰 건을 한 방에 속된 말로 한 방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낙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싶은 분은 저희 학원으로 오십시오. 오셔서 심화반을 들으시면은 심화반에서 이런 배당표 작성 방법을 제가 법원 경매 실무에서 하고 있는 배당표를 그대로 지금 재현해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는 음,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입니다. 요거는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는 없는데 대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리고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요 네 가지 권리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 중에서 2017년 현지연이라는 임차인이 전입 2017년 9월 21일, 확정일자가 2017년 9월 21일 똑같네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일자고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하냐면은 2017년 9월 22일 0시부터 9월 22일 0시부터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자, 배당 요구도 했죠, 그죠? 요 배당 요구도 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도 했고 주거도 하고 있고 전입 확정 배당 점유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현지연이라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이게 첫 번째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면 2017년 9월 22일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 9월 22일자에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 적용표를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액 변천표를 보면은 6구간 소위 2016년 3월 31일에서 2018년 7월 9월 17일까지 존속했던 임대차 보호 시행령에 따라서 여성시가 잠깐만요. 과밀 억제권에 해당하나? 화성시가 성장관리권역에 평택시와 똑같네요. 성장관리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역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러면 기타 지역에 해당하나요?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1,700 5천만 원 보증금을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1,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런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있습니까? 보증금 9천만 원이죠. 현지연. 그다음에 9,200 보증금 5천. 여기 이태일이 있구나. 이태일이 이태일을 먼저 5천만 원 이하에 4,500만 원이죠. 그죠?
보증금. 이 사람 최우선 변제 1,700만 원 최우선 변제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보십시오. 최우선 변제 권자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지금 옥션의 배당표에는 최우선 변제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예상 배당표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음, 그렇다는 걸 아시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옥션에서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최우선 변제를 우선 변제 속에 포함시켜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송영길 9,500,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 사람 5,700만 원, 5,500만 원 넘어서죠, 그죠? 음. 5천만 원 참.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 5천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의 최우선 변제이니까 여기는 대상이 아니죠. 그다음에 여기도 한시도 대상이 아니 9,300 대상이 아니죠. 김영준 씨도 9,500 대상이 아니죠. 자, 보십시다. 여기도 보증금 1억이고 이금옥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5,400만 원. 여기도 유씨도 대상이 아니죠. 그다음에 여기 한 사람 있네. 신호재. 또 그다음에 박승순 5천만 원이죠. 박중순 5천만 원. 여기도 4,700만 원. 어, 세 명이네. 그죠? 이태일. 그 세 명은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1,700만 원을 2016년 3월 30일에서 2018년 9월 17일 간의 시행령에 따라서 1,7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 변제를 하다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가 확정 1차구 임차인 두 번째 근저당권 2017년 1월 5일 2017년 1월 5일 근저당권 마찬가지네. 같은 구간이에요. 그죠? 어, 근저당권하고 현 임차인과 같은 구간이에요.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행령 2016년 3월 31일에서 2018년 9월 17일까지 적용되었던 시행령에 동시에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19년 4월, 그 다음 그 두 번째, 그 다음 제7구간 2018년 9월 18일에서 2021년 5월 10일까지 적용되었던 시행령에 따라서 요게 임차인 최조위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권리를 요것도 마찬가지 4월 2019년 이태일도 마찬가지 그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배당 소액 보증금 변천표를 보면은 5천만 원 이하에서 어 역시 아까와 똑같네요. 5천 1,700만 원 거의 뭐 개정이 되면서도 안산시 그 화성 지역은 개정 금액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좀 8구간 2021년 5월 11일에서 2023년 2월 20일까지 2월 20일까지 적용된 임대차 주임법 시행령 여기에 의하면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화성 지역이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이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6천만 원 이하의 우선 임차인을 쭉 골라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선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표를 쭉 끝까지 나아갔을 때 배당표가 작성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쭉 보면은 여기 이 배당을 여기는 보증금 그냥 단순히 총 전체 금액을 가지고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하고 순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금액을 가지고 그냥 차례대로 그냥 배당을 했네요. 이런 방식의 배당은 정상적인 제대로 된 배당은 아닙니다.
배당 자체는 간단할는지 몰라도 이것이 배당표 작성에 법원의 경매 실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물건은 제가 조금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필기를 못하니까요. 필기를 못하니까 이걸 배당표를 하나하나 표를 놓고 기재를 하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하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하고 또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가 바뀌면은 그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또 시행령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아까 보셨듯이 6구간, 7구간에서 2,500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1,700만 원 최우선 변제. 그다음에 8구간에 가서 6천만 원 올랐죠? 보증금이 화성시가. 그래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임차인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 중에서 2천만 원까지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랐습니다. 2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되는 이런 식으로 최우선 변제를 하고 우선 변제를 하는 순서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적절한 순간에 누가 아, 얼마를 받아가는지 최우선 변제는 누가 얼마를 받고 또 우선 변제는 누가 우선 변제를 받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납니다. 배당표에 의해서 낙찰자가 낙찰 금액을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서 그 배당재단의 배당 금액에 맞게 어떤 사람이 최우선 변제를 받고 어떤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고 그런 식의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신반을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 이하는 어차피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담보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담보권을 기준으로 해서 인수가 되면은 그 담보권은 말소 기준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인수가 되든지 먼저 대항력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거나 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일 때는 어,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인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전부 말소됩니다. 왜 그렇게 말소시키느냐? 그렇게 말소시키지 않으면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자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좀 이해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와 대항력을 먼저 갖춘 권리는 인수를 하고 그 인수가 되지 않으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소멸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잉여주의 그리고 인수주의 또는 말소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사집행법의 대원칙 경매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당표가 작성되면은 이 건을 누구를 얼마 받아 나가고 또 어떤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드러나거니와 그다음에 어떤 임차인을 낙찰자가 음, 명도를 해야 되는지 명도 대상이 드러납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명도 대상이 많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건은 초고수들의 황금 어장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통상가와 다가구주택이 황금 어장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배당표 작성도 어렵거니와 권리 분석도 어렵고 배당표 작성도 어렵고 또 명도 대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찰되겠죠. 그러면 많이 유찰되는 거는 고수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흥분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많이 유찰된 것을 낙찰을 받아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이거 낙찰 유찰이 꽤 여러 번 될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여러 번 유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를 통해서 처음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정말 물건이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는 소위 한간에서 말하는 특수 물건이 있는 물건이 많이 좋은 것이 아니라 통상가와 다가구 주택은 매우 유익한 물건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제 심화반에서 이 저 배당표 작성을 자세히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지금 책 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만약에 배당표 작성을 꼭 다가구 통상가를 위해서 낙찰받기 위해서 배당표 작성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배당표 작성에 대해서 상가, 주택,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 통상가, 어, 전부 구분을 해서 서울 지역 별도 또 지방 별도 이렇게 구분해서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특수한 물건을 잠깐 좀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물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과 통상가,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한간에서는 다가구 주택과 통상가에 대한 거의 권리 분석은 물론 수익 분석을 못해요. 대부분 못합니다. 그거는 제가 법조계 근무를 20년간 소송 실무도 하고 하면서 법조계 소송 실무 중에 경매 공부를 이쪽에 공부를 20년 전쯤에 공부를 어,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법조계 중개업계에 또 20년 근무를 했으니까 그 전에 법조계 근무하면서 공부를 했던 아련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매 실무는 그렇게 배당표를 작성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가 그것이 예, 근거가 없는 권리다.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 근거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경매 실무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정법의 용어가 아니라 강학상의 용어이다 보니까 어, 성문법적으로 법 조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물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수 내지는 초고수들의 어, 권리 분석과 수익 분석을 통해서 소위 속된 말로 한 방에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종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